꼴, 좋다, 망했다더니 이러고 사는 거야? 이 돈 받고 당장 장사 그만둬. 내 눈에 띄지 말고 딴 데 가서 빌어먹으라고. 차가운 비수 같은 목소리. 그는 1년 전 만삭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전 남편 민호였습니다. 영숙이 진흙탕에 떨어진 돈을 보고 입술을 깨물자 옆에 있던 내연녀가 밍크 코트를 여미며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 오빠, 빨리 가자. 여기 싸구려 기름 냄새나서 더는 못 있겠어. 단지 비참하게 사는 전처꼴을 구경하러 왔다며 붕어빵 리어카를 발로 차고 비웃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이 매일 남은 붕어빵을 쥐어주며 챙기던 폐지 줍는 할머니의 정체가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충격적인 반전이 될 줄은요. 도대체 영숙이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할머니의 낡은 지팡이가 어떻게 기세등등하던 두 사람을 땅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와 막혔던 돈복이 쏟아지는 시원한 기적이 여러분께도 함께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쾅, 쾅.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찢어진 천막을 사정없이 때려댔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이 허름한 천막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소리였죠. 영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등 뒤를 감쌌습니다. 업고 있는 생후 8개월 된 아들 진서가 행여나 놀라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상황. 체감온도 영하 20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한파라고 뉴스에서 떠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얀 입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허연 성애가 되어 비닐벽에 달라붙어 버리더군요. 영숙은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을 억지로 쥐었다 펴봤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시장 바닥에서 주운 목장갑, 손가락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상태였거든요. 붕어빵 반죽을 짜고 잔돈을 거슬러 주려면 둔한 장갑 끝이 방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드러난 손가락 마디마디는 붉다 못해 검푸르게 죽어 있었고 트고 갈라진 살비듬 사이로는 기어이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목장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쓰라림은 이미 넘어선 상태. 마치 바늘 수천 개가 손톱 밑을 찌르는 듯한 통증뿐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밴드 하나를 꺼내려다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밴드 하나 살 돈이면 붕어빵 반죽에 밀가루를 한 줌 더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영숙은 터진 손등을 패딩 점퍼에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익 피식. 불길한 소리가 좁은 천막 안을 채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붕어빵 기계의 가스 불꽃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힘없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가스가 떨어진 겁니다. 이 혹한의 추위 속에 유일한 온기였던 가스 불마저 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안 돼. 지금 꺼지면 안 돼. 영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스통을 흔들어 보았지만 텅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이었죠. 가스 배달을 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붕어빵 장사는 고사하고 등 뒤에 엎인 진서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천막 구석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비상용으로 챙겨둔 휴대용 부탄가스 한 통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 탓인지 부탄가스통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나와라. 영숙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차가운 쇠붙이인 가스통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얇은 내복 한 장 위로 살을 파고드는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얼음덩어리를 맨살에 대고 있는 듯한 고통. 영숙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가스통을 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이 쇠붙이를 녹여야만 다시 불을 켤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영숙은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어 가스통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영숙의 체온을 뺏어간 가스통이 조금씩 미지근해지자 다시 불꽃이 후욱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겨드랑이 안쪽 피부가 동상을 입은 듯 화끈거리고 쓰라렸지만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스락. 그때 천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구제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 영숙은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천막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반긴 건 따뜻한 패딩을 입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을 떠도는 들개 한 마리. 녀석이 영숙이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었던 겁니다. 녀석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영숙이 나왔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뼈다귀 하나를 물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은 더 깊게 파고들었죠. 텅 빈 거리에는 매서운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뿐. 콜록 콜록. 등 뒤에서 작고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서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포대기를 풀어 앞으로 돌려 안았습니다. 아이의 볼은 차가웠고 입술은 건조하게 말라 있었네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영숙은 붕어빵 기계 옆 그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자리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3장,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다 합쳐봐야 4,400원. 영숙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분유한 통을 사려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니까요. 오늘 붕어빵 10개만 더 팔면, 아니 5개만 더 팔아도 작은 캔 분유 하나는 살 수 있는데, 오늘을 공치면 내일 아침 진서에게 먹일 건 맹물에 탄 설탕물 뿐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배고파서 우는 거 더는 못 봐. 영숙은 다시 목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터진 손등의 상처가 장갑천에 쓸려 찌릿한 통증을 보냈지만 무시했죠. 그녀는 식어버린 붕어빵을 다시 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누군가가 냄새라도 맡고 올까 싶어서였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길 듯한 강렬한 빛이 비닐 천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LED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죠. 이 후미진 시장 뒷골목, 리어카 한 대도 겨우 지나가는 좁은 길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단속반인가?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트럭의 투박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접근하듯 부드럽고 조용하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리. 그것은 최고급 세단이 내는 특유의 엔진음이었습니다. 기익. 매끄러운 검은색 차체가 흙탕물이 튄 영숙의 포장마차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의 광택이 너무나 번쩍여서 영숙의 초라한 비닐 천막이
차체에 그대로 비쳐 보일 정도였죠. 시동이 꺼지자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멍하니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저런 비싼 차가 올 리가 없는데 길을 잘못 든 걸까? 달칵!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다시금 몰아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진흙탕 바닥을 밟는 털이 보송보송한 명품 로퍼였습니다. 바지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고급 정장 바지 위로 기름진 가죽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영숙의 천막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듯한 눈빛. 그 시선이 천천히 영숙의 얼굴에 와서 꽂혔습니다.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1년 전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자신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갓 태어난 핏덩이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쫓았던 남자. 전 남편 박민호였습니다. 영숙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니 어쩌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내렸습니다. 풍성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하이힐이 진흙에 빠질까봐 까치발을 들며 내렸죠. 진한 향수 냄새가 붕어빵 굽는 고소한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내연녀 최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코를 쥐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오빠, 여기야? 진짜 수준 떨어진다. 싸구려 기름 냄새 나는 거 봐. 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영숙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진서가 누워있는 자리를 가리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이미 영숙의 낡은 패딩과 터진 손, 그리고 비닐 천막 안에 비루한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참, 꼴 좋다, 이영숙. 나한테서 위자료도 안 받고 나가더니 고작 이러려고 집 나갔냐? 민호의 조소 어린 목소리가 혹한의 추위보다 더 차갑게 영숙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이 만남은 오늘 밤 찾아온 추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지독한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머, 메뉴판 꼴 좀 봐. 기름때 낀 거 봐라. 미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가락 끝으로 코팅된 메뉴판을 툭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영숙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관찰하듯 메뉴판 위를 훑고 있었죠. 붕어빵 3개 1,000원, 오뎅 1개 700원. 미나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일 싼 거 줘봐요. 맛이나 보게. 뭐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나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가락으로 지폐 끝을 집어 영숙의 가판대 위로 툭 던졌네요. 지폐는 힘없이 나풀거리지도 못하고 오뎅 국물이 튀어 끈적한 매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던지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이었지만 그 상대가 전 남편과 내연녀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니, 굶주린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어서 눅눅해진 붕어빵 3개를 종이봉투에 담았죠. 가스가 떨어져 새로 굽지 못해 온기가 거의 남지 않은 붕어빵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나는 명품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네요. 봉투 안을 들여다본 미나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야? 다 식어 빠졌잖아.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미나는 한 입 베어 물려던 붕어빵을 그대로 뱉어버렸습니다. 퇴! 하는 소리와 함께 씹담한 붕어빵 조각이 영숙의 소중한 반죽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밀가루 반죽 위로 누런 파탕금과 침 묻은 빵 조각이 둥둥 떠올랐죠. 오늘 밤 팔아야 할 반죽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영숙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매대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컵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오뎅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아줌마,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위생관념이 없네, 진짜. 미나는 일부러 컵을 툭 쳤습니다. 국물이 쏟아지며 영숙의 낡은 패딩 점퍼와 장갑 밖으로 드러난 튼 손등 위를 덮쳤습니다. 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영숙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보다 혹시라도 국물이 튀어든 뒤에 진서가 다쳤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죠. 영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포대기부터 살폈습니다. 다행히 두꺼운 포대기 덕분에 아이는 무사했네요. 그제야 영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쓰라린 손등을 패딩에 문질렀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행패가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영숙의 비참한 꼴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면 얼마나 잘 사놔두고 보자 했는데 고작 이런 꼴이라니.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훅 불어와 영숙의 앞치마 자락을 펄럭였습니다. 그 바람에 영숙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띠가 드러났습니다. 진서를 업고 있는 포대기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끈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풀이 잔뜩 일어나고 색이 바랜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민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목도리, 1년 전 첫 월급을 탔다며 자신이 영숙에게 선물했던 싸구려 목도리였습니다. 그때 영숙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그 목도리를 매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낡은 목도리가 영숙의 등 뒤에 엎인 아이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비 없는 자식을 아비가 준 선물로라도 지키려는 듯이. 설마 저 아이.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이혼할 때 영숙은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다며 맨몸으로 나갔죠. 저 아이가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버린 여자가 내 선물로 아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민호의 알량한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민호는 그 불편한 감정을 지우기 위해 더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죄책감을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A씨, 재수없게 진짜. 민호는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 5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면전에 대고 뿌렸습니다. 옛다. 세탁비다 쳐. 이거 받고 장사 접어. 내 눈에 띄지 말고 딴 데 가서 빌어먹으라고. 표표히 날아간 지폐들은 영숙의 손에 닿기도 전에 바람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바닥, 손님들이 밟고 지나가 질퍽해진 시커먼 진흙탕 위로 떨어졌죠. 노란 신사임당 얼굴이 구정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25만 원. 영숙이 붕어빵 800개를 팔아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진서 분유도 사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재울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영숙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주어라. 주어서 비굴하게 고맙다고 해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응시했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힌 25만 원. 저걸 주우면 당장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무릎이 움찔거렸습니다. 진서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으니까요. 5초간의 정적. 영숙에게는 5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위와 수치심으로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거지 적선할 돈 있으면 당신들 인성이나 고쳐 쓰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비굴하게 나올 줄 알았던 영숙이 오히려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민호가 뭐라 소리치려 하자 미나가 코웃음을 치며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우, 됐어 오빠. 가자. 거지 근성 어디 안 가네. 돈을 줘도 못 받아 먹어. 더러워서 진짜 못 봐주겠네. 미나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한번 훑어보고는 차로 향했습니다. 민호도 씩씩거리며 미나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부앙! 외제차는 바퀴를 헛돌리며 시커먼 흙탕물을 영숙 쪽으로 튀기고는 맹렬하게 사라졌습니다. 영숙의 낡은 패딩 점퍼에 다시 한번 더러운 얼룩이 졌네요. 차가 사라지고 난 뒤 골목에는 다시 매서운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쌓인 눈을 한 줌 쥐어 손등에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눈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이영숙. 잘 참았어.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진흙탕에 버려진 돈을 줍지 않은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아이에게 먹일 분유한 스푼이 없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으니까요. 그 시각 멀어지는 차 안. 미나는 백미러로 작아지는 영숙의 포장마차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거기 구청 위생과죠? 여기 시장 뒷골목이에요. 아주 더럽고 불법인 노점이 있어서요. 네,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것 같은데 당장 와서 치워주세요. 네, 지금요. 미나는 전화를 끊으며 민호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지만 백미러 속 그의 눈은 계속해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다시 포장마차. 영숙의 눈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이 없는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액정에 뜬 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붕어빵 노점 아시죠? 여기 구청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뚜뚜뚜. 매정한 기계음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구청 직원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자진 철거 안 하시면
내일 새벽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습니다. 영숙이 선생님, 제발 겨울만 나게 해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전화는 가차없이 끊겨버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민원을 넣은 걸까요? 영숙의 시선이 어둠 속을 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네요. 찢어진 비닐 천막이 펄럭 펄럭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 영숙은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으앙! 진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추위가 포대기를 뚫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영숙은 지체 없이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 지퍼를 내리고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안았죠. 내복바람인 자신의 맨살에 아이의 차가운 볼이 닿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 위험할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은 패딩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아이를 캥거루처럼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눈에 시장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민호와 미나가 타고 왔던 그 차였습니다. 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엔진은 켜져 있는 상태. 미나의 감시였습니다. 혹시나 영숙이 돈을 주워갔나 아니면 짐을 싸서 도망가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차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조수석에서 민호의 팔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네요. 오빠, 저 여자 불쌍하게 보지 마. 내가 다 알아봤는데 저거 알박기 하는 거야. 알박기? 민호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응, 여기 재개발된다는 소문 듣고 보상금 뜯어내려고 일부러 애 데리고 와서 저러는 거라고. 독한 여자야. 오빠가 준 돈도 안 줍는 거 봐. 더 큰 거 바라는 거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목에 감긴 낡은 목도리를 보고 느꼈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 그런 거였어. 독한 년.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붕어빵 반죽을 기계에 부어 굽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이 골목으로 폐지를 주우러 오시는 할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였죠. 자신도 배고프지만 그 할머니는 며칠째 굶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새벽 4시 정각, 어김없이 낡은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릭끼릭.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은 공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어휴, 새댁. 아직도 안 들어갔어? 이 날씨에 애를 업고 쯧쯧. 할머니는 영숙이 건넨 따끈한 붕어빵 봉투를 받아들며 혀를 찼습니다. 영숙은 억지로 웃어 보였네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나요. 할머니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트고 갈라진 손을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거참 솜씨가 아깝네. 이 손 야무진 거 봐라. 붕어빵 말고 콩을 갈아도 아주 잘 갈겠어. 네, 콩이요? 영숙이 되묻기도 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색 경광등이 번쩍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단속반이었습니다. 내일 온다더니 미나가 밤새 재촉해서 새벽같이 들이닥친 겁니다. 오빠 왔다? 저것 봐. 차 안에서 미나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가스밸브부터 잠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의 진서를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공포감. 기익. 트럭이 포장마차 바로 코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붕어빵을 집을 집게가 아니라 무언가를 뜯어내고 붓을 커터 칼과 시커먼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싹 다 드러내. 하나도 남기지 마. 단속반 팀장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단속반원들이 천막 지지대를 군홧발로 걷어찼네요.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숙의 유일한 바람막이였던 천막이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지익. 날카로운 커터 칼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비닐 천막이 순식간에 난도질당해 찢겨나갔고 그 틈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영숙과 아이를 덮쳐왔습니다. 마치 짐승의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잔인한 소리. 안 돼요. 안 돼. 영숙은 펄펄 끓는 오뎅통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이게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거 엎으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요. 하지만 건장한 남자가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슈 아줌마,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고 싶어? 영숙이 힘없이 밀려나자 오뎅통이 기울어졌습니다. 철퍼덕. 뜨거운 국물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김이 폭발하듯 피어오르며 영숙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김 사이로 퉁퉁 불어 터진 오뎅들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죠. 영숙은 바닥에 넘어진 채 단속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기계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저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요. 저거 없으면 우리 아기 굶어 죽어요. 하지만 단속반원은 영숙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멀리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검은 세단. 미나의 차 창문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 틈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미나는 낄낄거리며 동영상을 찍고 있었네요. 오빠, 저것 봐. 꼴 좋다. 저러게 진작 꺼지랬잖아. 차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영숙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깨어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세댁 어쩌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영숙에게 꽂혔습니다. 영숙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땅이 꺼져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으라차. 단속반원들이 무거운 붕어빵 기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짝 취급하며 트럭 짐칸에 던져버렸습니다. 쾅! 둔탁한 쇳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떠날 채비를 하고 단속반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아스팔트 바닥. 남은 건 갈기갈기 찢긴 비닐 조각과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붕어빵 몇 개, 그리고 쏟아진 국물 자국뿐이었습니다. 영숙의 삶의 터전이 단 1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품에 안긴 진서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런 난리통이면 자지러지게 울어야 정상인데 아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진서야?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창백하게 질린 채 눈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진서야, 진서야, 정신 차려. 영숙이 아이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아이까지 잃는 건가. 영숙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지팡이로
아스팔트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시장 골목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럭에 오르려던 단속반 팀장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방금 전 붕어빵을 받아갔던 공씨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린 무서운 표정. 그리고 할머니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속반 팀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고공 회장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장통에서 폐지나 줍던 노인네가 이 지역 유지이자 구청장도 꼼짝 못하는 공 회장이라니. 할머니는 팀장의 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영숙을 일으켜 세우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내 딸 건드린 놈들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할머니의 선언에 분위기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서가 내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구청장, 자네 관내 단속을 이따위로 하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도 않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쩔쩔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속반 팀장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없는 사람 밥그릇 걷어차는 게 자네 행정인가?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게. 안 그러면 다음 선거는 없을 줄 알아. 통화가 끊기자마자 단속반 팀장의 주머니 속 무전기와 핸드폰이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야, 짐 다시 내려. 빨리. 조금 전까지 영숙을 짐승 취급하던 팀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트럭은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비서에게 맡기고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영숙의 패딩에 묻은 흙과 오뎅 국물 자국을 털어주었습니다. 놀랐지? 진서 애미야, 이제 괜찮다. 아, 할머니. 가자. 잡것들 청소하러 가야지.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비서가 뒷골목 입구에 세워둔 검은색 벤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엉겁결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벤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추위와 절망에 떨던 지옥에서 순식간에 다른 세상으로 온 것만 같아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시장 메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 1층에는 미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박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 재개발 소문의 진원지이자 미나가 건물주 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근거지였죠. 가게 안. 미나와 민호는 승리를 자축하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봤어? 아까 그 여자 표정? 아주 쌤통이야. 이제 다시는 여기 얼씬도 못할걸? 미나가 깔깔거리며 웃자 민호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위풍당당한 기세로 공씨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미나의 아버지 김 사장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김 사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굽실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로 아이를 안은 영숙이 비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미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민호가 얼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김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은 정확히 김 사장의 명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방 빼. 당장 계약 해지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김 사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미나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노망났나?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도 엄연히 권리금 내고 들어온 세입자야. 법대로 해, 법대로.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미나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뺨을 때린 건 다름 아닌 미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쳤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주둥이를 놀려. 김 사장은 사색이 되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 그리고 네가 밖에서 뻐기던 상가 번영에 그거 다 내 거다. 내 아비는 내 건물에서 월세 밀려 쫓겨나기 직전인 세입자일 뿐이고. 네. 할머니의 한마디에 미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건물주 딸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할머니의 아량으로 버티던 월세 밀린 세입자 딸에 불과했던 겁니다. 민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고 가게 중앙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도록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해라. 오늘부터 이 가게 내 후계자가 쓸 거다. 내 양딸 이영숙이다. 영숙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할머니와 영숙, 그리고 초라하게 무릎 꿇은 김 사장을 오가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짓을 받은 비서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툭! 봉투가 유리 테이블 위에 던져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는지 미나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김미나 씨, 아니 최미나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비서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미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본명도 속이고 성도 속이고 여기 김 사장님 친딸도 아니시더군요. 뭐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비서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민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서였습니다. 이 여자는 김 사장님이 재혼하신 처가 데려온 의붓딸입니다. 김 사장님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사기전과 산범의 현재 지명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서류에는 최미나라는 이름 옆에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범죄 이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꽃뱀 사기단 조직원이라는 문구가 민호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라니? 그럼 내 돈은? 내 전 재산 3억은? 건물 산다며 가져간 내 돈은 어디 있어? 민호가 비명을 지르듯 미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요. 그 돈 이미 마카오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전부 탕진했더군요. 장고 영원입니다. 영원? 다 날렸다고?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 전세 보증금, 심지어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미나에게 맡겼던 돈이었습니다. 미나 집안이 부자니까 이 건물 1층 상가를 공동 명의로 사주겠다는 감언이설에 홀딱 넘어갔던 겁니다. 등기부등본 한 번만 떼어봤어도 알 수 있었을 거짓말에 미나의 오빠 나 못 믿어? 사랑하니까 믿는 거잖아라는 가스라이팅에 눈이 멀었던 대가였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민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너 때문에 처자식까지 버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이거 나 미친놈 아냐? 미나도 지지 않고 민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사랑한다며 커피를 마시던 연인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가 찢어지고 탁자 위에 커피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 아수라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놀라서 말리거나 민호가 다칠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궁창에서 서로 먹이를 두고 싸우는 벌레들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남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구나. 저런 여자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렸구나. 허탈함과 동시에 가슴속 응어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하시죠. 보기 역겹습니다. 할머니의 지시에 비서가 눈짓을 했습니다. 문 밖에 대기하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민호와 미나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미나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헐떡거렸습니다. 경찰 불렀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거기 가서 하시죠. 비서의 말에 미나의 아버지 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란 걸 직감한 겁니다. 그는 딸이 잡혀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제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난 죄 없어. 김 사장은 제 살 길만 찾아 뒷문으로 냅다 도망쳤습니다. 미나가 아빠, 어디가? 나 좀 도와줘. 라고 소리쳤지만 김 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뭉쳤던 빌런들의 연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기어 영숙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눈이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굴하고 애처로운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도와줘. 너 착하잖아. 나 실수한 거야. 제발. 민호는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서의 귀를 양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더러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할머니, 나가요. 더러운 꼴 더는 보기 싫네요. 영숙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팔을 뻗어 영숙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위우 위우.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가게 유리창을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 돈.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 민호의 절망적인 비명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여기 건물주라고. 너네 다 옷 벗고 싶어? 미나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끝까지 허세라는 껍데기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우던 경찰이 코웃음을 치며 미나의 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그 대단하신 아버님은 벌써 뒷문으로 도망가셨던데요? 가서 조회해보면 알겠죠. 진짜 친아빠인지 사기 공범인지 서로 가서 얘기합시다. 경찰은 미나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미나의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호도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저도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다 속인 거라고요. 제 돈 3억도 다 훔쳐갔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전 진짜 몰랐다고요. 민호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사기 방조 및 폭행 혐의. 민호가 미나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동조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일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도 범죄 현장의 용의자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 철창 안에 갇힌 민호. 그의 눈에 저 멀리서 출발 준비를 하는 검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좌석, 상석에 앉아 있는 영숙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해 보이는 그곳에 앉은 영숙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영숙아,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민호는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방음 처리가 된 벤츠의 유리창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의 비명을 묻어버렸습니다. 두 대의 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는 지옥 같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하나는 따뜻한 구원의 집으로. 벤츠 안. 히터 바람이 훈훈하게 감도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쌍화탕 한 잔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워버렸으니 안심해라. 영숙은 두 손으로 따뜻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허탈함, 그리고 서러움. 영숙은 잠든 진서를 품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할머니는 말없이 영숙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영숙이 진정하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질질 짜는 건 그만해라. 내 가게 이제 네가 맡아라. 네. 할머니 그게 무슨. 공짜는 없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 삶는 법부터 다시 배워. 두부 만드는 게 붕어빵 굽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 거다. 그래도 하겠냐?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영숙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쓱 닦아내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아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게요. 목숨 걸고 배우겠습니다. 진서 굶기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게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바람에 봄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영숙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았습니다.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어깨가 뻐근해지고
팔 근육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콩물을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도 그녀의 눈은 가마솥 안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또 다시 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칠어짐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추위와 동상으로 인한 상처였다면 지금은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제 힘으로 아이를 지키고 일어섰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에 벚꽃잎이 날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가게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영숙네 손두부. 하얀 바탕에 검은색 붓글씨로 쓴 투박하지만 힘 있는 글씨. 영숙은 가게 앞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픈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영숙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밤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더 차갑고 습하더군요. 민호는 지급받은 얇은 모포 한 장을 몸에 둘둘 말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난방이 들어온다고는 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추워. 민호는 덜덜 떨며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외제차 히터를 쐬고 있었는데 지금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유치장 바닥 신세라니 꿈이라면 제발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드르렁 코를 고는 취객의 소음이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주네요. 배가 고파왔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자 눈앞에 환영처럼 과거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던 구수한 찌개 냄새, 보글보글 끓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영숙의 모습. 여보 왔어? 얼른 씻고 밥 먹어.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지겨운 일상이라고만 생각했었죠. 미나를 만나고 나서 그 따뜻한 밥상이 초라해 보였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화려한 외식, 비싼 코스 요리가 성공의 맛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 사무치게 그리운 건 영숙이 끓여준 투박한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가락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영숙아.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한편 미나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받는 내내 악을 쓰며 모든 죄를 민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저 남자가 다 시킨 거예요. 투자금 3억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도박하려고 저한테 입금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미나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사기 전가들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미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호송버스에 타면서도 미나는 이거나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독방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미나의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그 또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참작된 겁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햇살마저 처량하게 느껴졌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민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지갑은 압수당했다 돌려받았지만
안에는 현금 한 푼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핸드폰마저 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된 상황.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날렸으니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보려 했지만 노후 자금까지 털어간 아들을 받아줄 리 만무했죠. 민호는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의 잠자리는 지하철역 귀퉁이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로퍼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고급 정장은 구겨지고 때가 타걸레 조각처럼 변했습니다. 민호는 춥고 배고파서 신문지 몇 장을 덮고 웅크려 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갔지만 수치심을 느낄 기운조차 없었네요. 1년 전 영숙을 내쫓았을 때 그녀가 겪었을 막막함이 뼈저리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좀비처럼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무료 급식소 줄에 섰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길게 늘어선 줄 끄트머리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급식소 한편에 켜진 낡은 TV 뉴스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착한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통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한 손두부 가게가 화제입니다. 무심코 고개를 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거든요. 영숙네 손두부.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하는 사장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조리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여자. 피부는 고생으로 조금 거칠어졌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해 보이는 여자. 영숙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숙은 갓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손님들에게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렇게 빛나고 있다니. 자신은 시궁창에 있는데 그녀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죽어가던 눈빛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영숙이는 마음이 약해. 옛날부터 정이 많아서 길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못 지나치던 여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서 진심으로 빌고 불쌍한 꼴을 보이면 분명 마음이 흔들려서 받아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 싹튼 겁니다. 영숙아, 내가 갈게. 기다려. 민호는 배식받으려던 식판도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밥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숙에게 붙으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방송에 나온 시장 위치를 기억해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났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어 시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고소한 두부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간판을 확인한 민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영숙의 가게가 맞았습니다. 민호는 가게 유리창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영숙은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기는커녕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때 묻은 정장, 헝클어진 머리, 냄새나는 몸. 이 꼴로 들어가면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민호는 가게 앞 수도가로 가서 대충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최대한 불쌍해 보이면서도 옛 남편으로서의 정을 호소할 수 있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진서 아빠라고 하면 그래도 매몰차게는 못하겠지. 민호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선 손님들을 헤치고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정리하는 영숙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만 열면 지옥 같은 노숙 생활을 끝내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르륵. 영숙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가게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매출 장부를 생각하면 절로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렸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셔터 밑으로 쑥 들어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끝났는 디귿. 영숙의 말이 끊겼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악취를 풍기는 거짓골을 한 남자.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낯익으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영수가 나야 민호. 진서 아빠. 민호는 영숙을 보자마자 셔터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지웠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하고 건조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손님. 영숙의 차가운 호칭에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영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졌어. 내가 그때 미쳐서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꽃뱀년한테 속아서 너랑 진서 버리고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 민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찌질해서 영숙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을 내쫓을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불과 몇 달 전 포장마차 앞에서 돈을 뿌리며 조소하던 그 위세는 어디 갔단 말인가요? 나 다시 받아줘, 영숙아. 응? 내가 진짜 잘할게. 새벽부터 나와서 콩도 갈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다 할게. 내가 평생 너랑 진서 위에서 종처럼 일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호가 영숙의 앞치마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민호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세게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러운 것이 묻는 게 싫다는 듯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을 뿐입니다. 일할 사람은 이미 구했어. 그리고 당신 손 너무 더러워. 영숙의 시선이 민호의 때 묻은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탐하고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더러운 업보를 말하는 것이었죠. 영숙아, 그리고 착각하지 마. 진서 아빠는 1년 전에 죽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서는 자기 아빠가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커왔어. 하늘에 있는 아빠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고.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것도 이런 꼴로 돌아오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 내 자식 추운 길바닥에 내몰고 그 목에 감긴 낡은 목도리 보고도 모른 척 돈 뿌리고 간 게 핏줄이야? 그날 밤 당신은 아빠로서의 자격도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다 버린 거야.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영숙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옛정이라도 일말의 미련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영숙의 눈동자는 고요했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사랑도 없는 완벽한 타인을 보는 무심한 눈빛. 그것이 민호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영숙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진흙탕에 뿌렸던 돈과 같은 금액이었죠. 옛다. 영숙은 돈을 민호의 꾀죄죄한 양복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마치 그날 민호가 했던 것처럼요. 국밥이나 한 그릇 뜨끈하게 사 먹고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영원히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노릇이야.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철컹. 셔터가 바닥에 닿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민호와 영숙 사이의 인연이, 그리고 민호의 마지막 희망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아, 으흐흑. 민호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민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차 버린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꽂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고독한 길.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투두둑. 가게 밖 처마 끝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겨울살을 애는 칼바람이 아니라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봄비 소리였습니다. 가게 안방은 보일러가 훈훈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늘한 기운과는 딴판인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교자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숙이 직접 만든 몽글몽글한 하얀 순두부와 갖은 해물을 듬뿍 넣고 끓여낸 얼큰한 순두부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자, 할머니, 얼른 드세요. 식기 전에. 영숙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할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 먹으마. 우리 새댁 솜씨가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큰일이야. 이러다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겠어. 어휴, 할머니도 참. 아직 할머니 발끝도 못 따라가는걸요. 더 배워야죠. 영숙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전골을 개인 접시에 덜어드렸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숟가락을 야무지게 쥔 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상 위를 탐색하는 눈빛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맘마, 맘마. 진서가 순두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영숙은 하얀 순두부를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후. 뜨거울까봐 정성스럽게 입김을 불어 식혔습니다. 하얀 김이 영숙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김 사이로 보이는 영숙의 얼굴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먹이는 엄마의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자, 우리 진서. 아, 해봐. 따뜻하지? 영숙이 식힌 두부를 진서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먹고는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는지 아이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맛있다. 히. 진서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도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화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산입에 거미줄 치랴. 다 죽으란 법은 없는 거야. 착하게 살면 이렇게 복이 오는 법이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 법이지. 이렇게 오순도순 따뜻한 밥 먹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게야. 할머니의 말씀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겨울 그토록 춥고 매서웠던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진 손등, 찢어진 천막, 차가운 멸시와 조롱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이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서린 기미로 영숙네 손두부라는 간판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압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저 간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밥상머리에 마주 앉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온기라는 것을요. 매서운 칼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영숙의 식탁엔 매일 아침 갓 만든 두부처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창밖의 풍경을 비춥니다. 봄비가 내리는 골목길,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따스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게 영숙의 길고 추웠던 겨울밤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혹한의 추위 속에서 차가운 가스통을 맨살로 품으며 영숙이 했던 그 말이 글을 쓰는 내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것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체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 영숙 씨네 가족처럼 여러분의 식탁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온기가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줄 단단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이 명품 코트라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오늘 하루 고생한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하다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과연 영숙 씨는 앞으로 어떤 맛있는 두부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그리고 민호는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갓 만든 순두부처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명품 드라마 인생사연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